자, 이번 시간에는 투자자 분쟁 예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 그 기본서 책에 보면은 투자자 분쟁 예방이 몇 문제 나온다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무윤리하고 투자자 분쟁 예방이 합쳐서 12문제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금 세탁도 거기에는 빠져 있죠. 어찌됐든 그것을 기초로 해가 보면은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맞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일 중요한 파트는 개인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분쟁 조정, 여기에서는 반드시 이제 한 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럼 2문제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한 문제가 그냥 좀 일반적이라고 할까, 그런 데서 출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이 앞부분은 특별하게 출제할 만한 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누구를 상대로 이제 뭡니까? 분쟁을 제기하는 거니까 굉장히 금융 수요자들이 이제 금융 관련 기관을 상대로 분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굉장히 다양하겠죠. 금융 관련 기관도 있을 것이고, 뭐 예금자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출제를 한 적이 있다는 거죠. 금융 관련 기관이 금융 관련 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은 여기에서 말하는 금융 분쟁이다, 아니다. 당연히 이것도 분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여기서 말하는 분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한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너무 좀 싱겁죠. 상식적으로 그런 거는 이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굉장히 이제 상세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근데 좀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금융상품 판매에서는 분쟁 발생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분쟁이 발생하면 그걸 처리할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 뭐 당연히 뭐 맞는 말이겠거니 하고요. 그다음 금융상품 판매에서는 분쟁의 예방 및 조정을 위한 내부적인 기준을 제정해야 된다. 혹시 뭐 이런 게 출제되더라도 틀릴 만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쟁 예방을 위한 방법, 직무윤리의 준수. 그게 이 직무윤리하고 이게 겹치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고객 우선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 요거 두 가지가 직무윤리의 2대 핵심 원칙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은 한 2, 3년 전에는 우리 기본서에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갑자기 직무윤리하고 겹치게 이런 거를 좀 서술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별 필요가 없어요. 직무윤리하고 완벽하게 겹치기 때문에 저는 겹치는 부분은 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의외로 출제를 좀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쉬운 상식적인 이야기죠. 고객과 이익이 상충할 때 누구 이익을 우선해야 되느냐, 지금 이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첫 번째는 고객하고 다른 사람들, 회사라든지 주주라든지 회사 임직원들하고 이익이 부딪혔을 때 누구의 이익이 우선해야 되느냐, 이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고객 이익을 우선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고객은 이제 빠지고, 이제 회사 내부에서 회사 이익하고 회사 임직원의 이익이 충돌할 때 누구의 이익이 우선해야 되느냐, 우리는 뭐 회사 이익을 우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뭐 요것도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그 다음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진다. 이거 가지고도 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이때까지 기출문제를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절대로 틀릴 만한 부분이 아니죠. 그냥 거저주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손실 보전인데, 요거는 제가 그 별도로 내용을 서술하지는 않고, 우리가 이제 이익을 보장한다, 그 다음에 손실을 보전한다, 요런 거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죠. 이거 했다가는 큰일 나지 않습니까? 금융투자업자가 이게 굉장히 부실화되는 거는 시간 문제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금지가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됩니다. 그거 이야기예요, 지금. 그거 이야기인데, 예전에는 요 파트가 어디에서 서술이 됐었는가 하니까 직무윤리에서 이게 서술이 되었었고 간간히 출제가 되었는데, 한 2년인가 3년 전부터 이거를 투자자 분쟁 예방으로 이걸 옮겨 놓았더라고요. 그럼 이제 투자자 분쟁 예방에서 이제 이 부분에서 출제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손실 보전. 그러니까 지금 자본시장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법규 파트에서 공부해야 될 거를 한 2, 3년 전에는 직무윤리에서 공부했고, 이제는 이것을 투자자 분쟁 예방에서 공부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2번부터 먼저 보시면은 당신이 입은 손실의 전부나 일부를 내가 나중에 다 보전하여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투자하십시오. 이런 약정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여기 이제 손실 보전에 대한 약정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3번은 몇 프로 이익 반드시 보장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역시 사전에 약속한다든지 이런 거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 원칙이 금지되는 것은 사전에 약속해서도 안 되고 사후에 실제로 보전해 주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마찬가지예요.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전 약속, 사후 보전 원칙적으로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손실 보전과 같게 취급한다. 요게 이제 원칙이란 이야기죠. 요게 이제 원칙이란 이야기죠. 그럼 1번은 뭔가니까 요게 예외 3가지 중에 한 가지죠. 사전에 준법감신에게 보고하고 준법감신의 승인은 받아야 됩니다. 회사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요게 바로 사용자 책임이죠. 사용자 책임. 그러니까 회사 임직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회사가 다 물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요거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뭔가니까 우리 기본서에 있는 것처럼 재판상 화해 있죠. 재판상 화해라든지 뭐 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만약에 몇 프로 물어주겠습니다. 이거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여기서는 회사의 위법 행위가 딱 드러났는데 요 회사의 위법 행위가 불분명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불명확하다 뭐 이렇게 우리 기본서에는 돼 있을 건데 이럴 경우에 언제까지 이 투자자하고 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 우리 회사가 뭐 몇 프로 물어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걸 우리가 화해 계약이라. 요거는 이제 판사 앞에서 하는 거를 재판상 화해라 그래가 요거는 기판력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민사상으로 우리가 이제 화해 계약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회사는 몇 프로 물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3가지입니다.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질 때, 요거는 위법 행위가 명백할 때, 그다음 두 번째, 재판상 화해 계약이나 조정이 일어났을 때, 이때 만약에 몇 프로 물어주겠다, 뭐, 그 약속을 지켜야 되죠. 그 다음에 위법 행위가 불명확할 때, 이때도 민사상 화해 계약을 맺어가지고, 몇 프로 물어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계속 요게 언젠가는 출제된다고 이제 강조드렸던 건데 드디어 출제된 겁니다. 앞으로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출제가 될 거예요. 지금 이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투자 권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비자는요, 그 말을 듣고, 위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도 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거냐, 위반한 것이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형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결과범이냐, 행위범이냐, 이런 말을 합니다. 결과가 나와야만 이게, 뭡니까, 범죄가 되는 것을 결과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행위 자체가 위법하면은 처벌하는 것을, 뭡니까, 위헌범, 행위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예요? 요거 위반한 거 맞습니다. 위반한 거 맞아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금융 소비자에게, 이익 보장이나 손실 보전, 이런 거를 약속하면 안 되는데, 약속을 해서 투자 권유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들은 소비자가 실제로는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거냐, 위반하지 않은 거냐, 위반한 것이 맞다는 겁니다. 요거는 알아놓으십시오. 그 행위 자체가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4번입니다. 앞으로도 요 손실 보전은 출제가 자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요렇게 정리하십시오. 원칙 안 된다. 이익보장 손실보전 안 된다. 예외 3가지가 가능하다.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예외 3가지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행위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설령 이 말을 들은 투자자가 실제로 투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넘어왔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한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이럴 때 요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적 성격인데,
요거는 뭔가 하니까 요거는 일반법입니다. 그럼 특별법이 있겠죠. 특별법의 우리 책에 세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요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어찌됐든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일반법이다. 특별법이 있으면 요 법들이 먼저 적용되고 이제 여기서 관련 내용이 없으면 비로소 일반법으로 오는 게 일반법이지 않습니까? 그 일반법이라는 거 일단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말하는 정보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첫 번째는 식별정보, 당연히 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게 또 시험에 잘 나와요. 민감정보, 이 사람의 건강, 옛날에 병력이나 진료 기록, 이 사람은 어떤 정당을 선호한,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겠죠. 뭐 이 사람이 취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우리가 민감정보라 그러고, 은행권에서 시험 치는 그 은행의 법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는 계속 여기서 출제를 많이 해요. 다음 중 뭐 민감 정보가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출제한대요. 그거는 너무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그저주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정보, 뭐 당연히 신용카드라든지 뭐 이런 거겠죠. 계좌번호라든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는 조금 특별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에 우리가 보면 되는데, 요렇게 하여튼 정보를 세 가지로 나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면 그것도 개인정보에 포함될 거다. 뭐 이거는 상식적인 이야기죠.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왔네요. 요 식별정보하고 민감정보는 특히 엄격하게 다루어야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이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얻어야만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법에서 규정이 있어야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요 고유 식별 정보 중에서도 이게 주민등록번호는 좀 바뀐 지 오래되지 않습니까? 이제 뭐 다 암호화하는 거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동의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에 근거가 없다면은 이거 처리 못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때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지문 중에 출제가 가능하니까 충분히 우리가 뭡니까? 공부해 놓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요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A라는 사람이 지금 정보 주체이다. 그 다음에 요 사람의 정보를 B가 지금 수집하려고 한다. 요때 우리는 개인정보 처리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개인정보 처리자. 그럼 이 제일 이제 여기서 핵심인 거는 요 정보를 수집할 때 당연히 뭐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또는 뭐 법령의 근거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뭐 등등 있어야 되겠죠. 이럴 경우에 B는 A의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는데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최소 한도로만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이 사람이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때다 해가지고 불필요한 정보, 이 사람이 꼭 지금 뭔가 목적이 있을 건데 그 목적과 관련 없는 엉뚱한 정보까지 수집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게 이제 최소한이 포인트고요. 그 다음 나중에 법정에서 A하고 B 사이에 이 정보를 최소한도로 수집했느냐, B는 그렇다고 주장할 거고 A는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가져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법정에서 다툴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입증 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 제가 직무윤리할 때도 계속 강조드렸지만 입증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 그랬죠. 요거 B가 집니다.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러니까 B가 나는 최소한도로만 수집했다. 그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B는 이제 소송에서 진다는 거죠. 요게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집 목적에 필요한 것만 해야 된다는 거죠. 꼭 최소한만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고, 활용,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 불가능한 거는 뭐 너무 당연하고요. 익명 처리, 개인정보의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당연히 익명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뭐 요거는 이제 상식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 개인정보를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는 알려줘야 되겠죠. 요거는 비공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워낙 이제 개인정보는 비공개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요거 혹시 비공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비공개가 아니고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 사항은 공개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충분히 한 문제 출제가 가능하고 또 요거 입증 책임까지 같이 연결해 가지고 한 문제 출제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아까 요거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경우에 이 사람의 정보 주체의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출제 자주 하는 편이에요. 당연히 뭐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고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다음에 요것도 많이 나오죠.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법에서 정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 그 다음 요것도 굉장히 출제를 많이 하죠. 정보 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이 사람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 제가 아마 한 문제 넣어 놓았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실까요? 문제가 있죠. 다음 중에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는 1번 정보 주체의 동의, 당연하고 2번 법률의 특별한 규정, 당연하고 3번이 이상하잖아요. 공부를 안 해도 3번은 좀 이상하죠. 4번 정보 주체와의 계약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그럼 이거는 공부를 안 한 분들도 전부 3번이 정답이라고 다 찍을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우리가 뭐 너무 심각하게 외운다든지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끄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요런 정도의 그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수집 제한, 나왔네요. 이게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 책임, 요거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한다는 거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 주체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아야 할 수 있다. 이런 거 이제 이 사람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뭐 우리가 다 현실에서 많이 겪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 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뭐 이런 거. 법적으로는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현실에서는 그게 좀 안 된다 하더라도 하여튼 우리가 이제 법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이제 B가 이 A의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이 A의 정보를 지금 C에게 지금 제공한다는 이야기죠. C에게 제공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럴 경우에도 A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이 사람한테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때 A에게 통지해줘야 되죠. 어떤 것을 C에게 넘겼다. 뭐 이런 거 통지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제공 시 고지사항. C가 누구냐? 제공받는 자가 누구냐? 그 다음 그 사람이 왜 지금 이거를 넘겨받느냐? 그 다음 당신의 어떤 항목들을 넘기느냐? 뭐 이런 거죠. 그 기간은 언제냐? 이런 이야기죠. 이때 얘의 동의를 받고 넘기는 건데 당신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 다음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알려야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맞닥뜨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별로 출제 안 합니다. 출제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도대체가 틀릴 게 없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그러니까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별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이제 요게 또 이제 외워야 될 게 나왔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얘의 동의를 받고 지금 B가 C에게 넘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불법으로 이제 이 C에게 넘겼다. 그럼 B는 A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피해액을 입증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A가 이 피해액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하더라도 법원에서는 300만 원까지는 판결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손해배상하라고 판결 내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요 B에 대해서는 어떤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할 수가 있느냐. 얘가 당연히 고의로 유출해야 되겠죠. 또 중과실입니다. 경과실은 포함이 안 돼요. 우리 입법자들이 과실은 어디까지나 실수죠. 고의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심각한 실수는 고의하고 동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의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할 수 있다. 이런 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사람이 만약에 한 10,000명 정도의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했다. 그럼 이거 곱하기 3배 하면은 생각보다 금액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요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보통은 우리가 이제 기관 같은 곳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도 개인정보를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거기에 대한 형사책임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형사책임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내용이 출제가 되는 게 아니고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 규정도 있다. 요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출제할 만한 내용이 제법 된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문제 볼까요? 개인정보보호법 바르지 못한 거. 전자금융거래법의 특별법에 정함이 없으면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다. 이거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인 거 알고 있느냐? 이거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뭐 법을 외우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2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죠. 너무 당연한 거고. 3번 개인정보 처리 주체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필요한 최소한 개인정보 수집에 이게 틀렸죠. 입증 책임. 정보 주체가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3번이 정답이란 걸 알 수가 있고 4번 법원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법원은 이제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법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아까 본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외워야 된다고 할까? 그런 겁니다. 요런 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틀릴 만한 게 없을 겁니다. 하나 더 제가 해놓았나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자, 1번이 바로 정답이죠. 이런 식입니다. 이게 민감정보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식별정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 바로 정답일 것이고, 2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 얻어 제3자에게 정보 주체 개인정보 제공 가능. 3번, 고의나 중과실로 개인정보 유출하면 피해의 3배까지 중과 가능. 4번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사항은 여기 이제 특별법이라는 이야기죠. 전자금융거래법이 먼저 적용되고 정함이 없으면 개인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는 준수 절차 및 위반 시 제재가 나오는데 글쎄요. 이거는 직무윤리하고도 겹치고 그걸 별로 출제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금융소비자법 위반 시 제재 벌금 해가지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인데 등록도 안 하고 뭐 억울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투자권유 대행인이잖아요. 판매대리 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어떻게 일을 맡겼다. 좀 심각하죠. 이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저런 거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요거는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게 아니죠. 과징금과 과태료는 직무윤리 6대 판매 원칙 우리가 공부할 때 제일 앞부분에서 이거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과징금은 뭡니까? 이제 부정한 이익을 환수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이제 재정 수입의 확보에 포인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역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인데 과태료보다는 더 센 제재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강화된 제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직무윤리에서 다 봤기 때문에 우리 기본서에도 보면은 조금 표가 있고 뭐 조금 해놓았는데 전부 중복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과징금과 과태료에 대해서는 한 문제 출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직무윤리에서 출제 안 하면. 그러니까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 오타는 좀, 뭡니까? 양해 바랍니다. 행정제재. 자,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처분, 등록 취소, 그 다음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때는 금융위원회는 반드시 요거는 왜 제가 요거를 했는가 하니까 혹시 시험에 금융위원회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요게 1번이고 나머지 여기 있는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출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요 1번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취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 한번 대비해 보자는 거죠.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되는 경우인 것은 이렇게 만약에 출제를 한다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다. 이게 이제 정답이라는 거죠. 나머지 이런 것들을 외우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처분 조치 6개월 요거 6개월을 뭐 1년 이렇게 이제 또 틀리게 낼 수는 있으니까 6개월 정도는 하시고 업무 일부나 전부를 정지하는 그런 조치도 가능하다는 거죠. 금융소비자법을 위반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임직은 요거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작년도 제가 직무윤리할 때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투자자산운용사에서인가 드디어 이게 출제가 한번 되었죠. 통 이게 출제가 안 되다가 제가 강의할 때도 이거 참 공부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막 이래가지고 말씀드렸는데
투운사에선가 출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직원이면 직원, 임원이면 임원 하나 골라가지고 외우십시오. 직원을 외우면 면직, 그 다음에 정직, 감봉, 견책, 주의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중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금소법을 위반했을 때 임직원에 대한 조치의 내용으로서이다. 다음 중 직원에 대한 조치의 내용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이제 출제가 가능하죠. 뭐 그러니까 그 위에 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해임 요금 이런 거는 여기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직원이면 직원, 임원이면 임원 하나 골라가지고 이제는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마 출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다른 시험에서 이게 출제가 한번 되면은 좀 이게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알아놓으시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자율규제기관에 의한 제재, 협회, 이런 거 참 외우기도 그렇고 안 외우기도 그렇고, 자율규제위원회가 이제 제재를 하는 곳인데, 여기는, 위원장 1명하고 위원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거의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반드시 외우라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고 알아서 그냥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율규제위원회는 제재 사실을 공표할 수 있으며 해운에 대한 시정 요구 등도 가능하다. 해운에 대한 제재 조치는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중되거나 감면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회사 자체의 책임. 이거 우리가 직무윤리에서 다 했죠. 손해배상 책임. 그래서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상품, 요거는 뭐예요? 사용자 책임이죠.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이 바로 이제 투자권유 대행인이지 않습니까? 원래 대행인은 회사하고 사용자, 피용자 관계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도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우리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권유 대행인에 대해서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진다.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한번 풀어볼까요? 자, 금융투자업자가 내부 통제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에 금융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행정제재의 내용이 아닌 거. 영업소 폐쇄, 잘 모르겠네요. 계약의 인계명령, 이것도 모르겠고, 업무 방법 개선 요구, 이거 뭐였고. 근데 이거는 보니까 협회가 회원 자격을 정지시킨다. 이거는 뭐예요? 협회가 내리는 거잖아요, 협회가. 지금 문제는 지금 금융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거를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일이 외운다기보다는 때로는 이제 이런 문제들도 출제가 되니까, 이거 참 쉬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 이제 드디어 분쟁 조정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첫 번째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조정위원회는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임기는, 요거, 재작년까지는 우리 책에 이 말 없었는데, 작년 책부터 이걸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는 없는데, 저게 출제된 적은 없는데, 뭐 새로 넣었으니까 우리가 또 신경은 쓰이는 거죠. 뭐 그런 거고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라고. 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금감원에서 하는 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 거래소는 우리가, 요 거래소 이제 시장감시위원회가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는 협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금감원에서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재판받은 거하고 똑같죠. 협회에서 하면은 재판받은 거 아닙니다. 이 양자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요거는 재판받은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요런 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판력이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럼 기판력이 있다는 말은,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바로 강제집행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민사상, 민법상 화해계약이라는 것은 이거는 기판력이 없거든요. 회사가 약속 안 지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판결문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집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시험에는 요 이제 재판상 요 자리에 민사상이라고 해가 틀리게 낼 거고, 요 자리에 이제 재판상이라고 해가 틀리게 내겠죠. 그래서 요 양자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조정이라는 것은 조정 자체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구속력이 없고 수락을 해야 돼요. 수락을. 그러니까 협회도 마찬가지죠. 요거를 수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시험에 조정을 하면 이런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당사자가 금감원에서 한 거를 수락하면은 요런 효력, 협회에서 한 거를 요 수락이란 말이 빠졌는데 수락을 하면 요런 효력, 요거를 아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지금 우리는 금감원에서 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럼 금감원은 30일 이내 요 가로넣기 문제, 합의가 안 되면, 이제 뭐 합의 권고도 하고 그러는데 합의가 안 되면은 이제 위원회 해부해야 되고, 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요거 꼭 아셔야 되고. 좀 있으면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 협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요, 30일, 30일이에요, 협회는. 앞에 거는 똑같아요. 30일 똑같은데 뒤에 게 이게 30일이에요. 협회는. 요거는 60일이죠. 그러니까 협회하고 금감원은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난다. 꼭 아셔야 되고 가로넣기 문제로도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여기 조정 부분은 이 숫자는 거의 다 가로넣기 문제로 한 번씩 다 출제가 된 것 같아요. 특히 협회 부분이 더 많이 출제가 됐는데 요거는 무조건 외우시고 요것도 이제 아셔야 되죠. 그래서 조정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수락. 그래서 제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조정은 불성립한다. 이런 거 다 외우셔야 되는 거죠. 조정의 장단점은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네요. 뭐 이거는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슨 여기서 끝나면은 굉장히 시간과 비용을 절약했겠죠. 그 다음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좀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직무윤리에서도 공부했지만은 자료 열람 청구권이라는 게 새로 생겼죠. 뭐 그런 거고. 이 합의가 안 되면 괜히 했죠. 시간만 오래 끌고 또 결과가 다 다를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우리가 시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요 자리에 여러분들이 협회인지 금융감독원인지 이거를 이제 딱 먼저 보셔야 되는 거죠.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과 관련하여 가로 안에 들어갈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며칠 이내에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이때 그 조정안을 관계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받은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60일이죠. 금감원에 있는 거는 60일입니다. 60일. 조정위원회가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30일은 뭐였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권고를 했는데, 합의보라고 권고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위원회에 회부해야 되는 거죠. 그게 30일입니다. 그럼 그거를 받은 위원회는 이제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60일 이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협회로 왔는데, 협회는 숫자가 제법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 다 외우셔야 된다 그랬죠. 이제 첫 번째는, 대리인도,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구두가 나와요. 우리가 구두로 나오는 게 별로 없다 그랬죠. 자본시장법에 그 투자매매업자, 중개업자의 매매 형태 명시 의무에서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 직무윤리에서 뭔가 우리가 뭐 매매 명세, 매매 뭡니까? 매매를 했을 때 통지해야 될 의무. 그런 거 뭐 구두 이런 거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 직무윤리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구두가 나옵니다. 여기서 구두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위원회 해부전 처리. 이제 요거는 뭐예요? 위원회 해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법원에 제소하는 거죠. 그럼 이제 판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위원회 해부할 필요가 없죠. 또 위원회 해부되어 있다면 뭐 종결 처리하면 되고요.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이거는. 그거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돼요. 자, 요거 아까 30일, 30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30일, 그 다음에 요거 30일. 그래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해부해야 되고 위원회는 해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조정. 아니 이것도 출제하더라니까요. 요거 깜짝 놀랐습니다. 가로넣기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요거는 출제된 적 없어요. 요거는 뭐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청인은 위원 명단을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기피 신청 저 사람이 공정성이 의심스럽다 그러면 이제 기피 신청할 수 있죠. 뭐 그런 거고. 자, 그럼 아까 요거는 뭐예요? 똑같죠? 20일 안에 이제 수락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민법상 화해계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정에서 20일 내에 후속 똑같은 이야기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출제를 했어요. 이거 재조정. 당사자는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면 조정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정 신청할 수 있다. 뭐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든지 뭐 등등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는 가로넣기 문제로 굉장히 요것도 당연히 가로넣기 문제 할 수 있고요. 하여튼 어디서 출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주 출제가 자주 된다.
다음 중에서 금융투자협회가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부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이거는 좀 상식적인 이야기죠.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했다. 그럼 뭐 위원회 해부할 필요가 없죠. 수사기관에서 수사 들어갔다. 그럼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하겠죠. 법원에 제소했다. 당연히 이거는 그만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정의 결과에,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재조정 신청 사유라 그랬잖아요.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그럼 이거는 재조정 신청 사유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다. 그런 건데 조금 뭐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 당사자가 조정 결정 수락서에 기명날이 난 후 조정의 결정을 통지를 하러 왔는데 20일이었죠. 20일 이내에 제출함으로써 성립한다. 분쟁조정 신청 당사자는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30일이었죠. 그 2번이 정답이겠네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뭐 단순 단답형이기 때문에 뭐 모르면은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다양하게 출제가 뭐 가로넣기 문제 숫자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는 조정이 끝났고요. 이제 요거는 좀 우리 금융투자 상품의 경우에 분쟁의 특징이라 해가지고 요게 이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죠. 고객의 위임이 없는, 이게 위법성이 제일 높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는 자본시장법 할 때 했죠. 그 다음에 요거는 1인 매매는 어디까지나 계약을 위반한 거죠.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거죠. 뭐 그런 거고. 요거 두 개는 주로 이제 설명 의무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불안전 판매가 더 이제 조금 넓겠지만, 어찌됐든 이것도 뭐 설명 의무가 이제 포인트가 더 많은 거죠. 어찌됐든 뭐 요런 거고. 그 다음 이거는 뭐 뭡니까? 매도를 주문했는데 매수로 받았다든지 이거는 또 이거는 부인이 매도 주문을 했는데 아무 권한이 없는데 그거를 받아들였다든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포인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읽어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럼 이런 식이죠. 다음은 어떤 분쟁 유형에 속하는가?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금융투자 상품의 관리를 맡기지 않았고 그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매매 주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그럼 뻔하죠. 이거는 뭐 전형적인 임의매매였습니까? 뭐 정답이 4번이 될 수는 없고요. 보시면은 뭐 1, 2, 3번 중인데 또 3번도 아니잖아요. 부당권료도 말이 안 되고 1번 아니면 2번인데 이런 거를 우리는 임의매매를, 임의매매는 생각보다는 이런 식으로 출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뭐 틀릴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속하는 거죠. 뭐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례가 조금, 그거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 책에 없는 판례도 약간 출제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상식선에서 하면 됩니다. 수익보장약정. 우리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사전에 약속해서도 안 되고, 사후에 실제로 해주어서도 안 된다.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뭐 그런 거고. 요거는 우리가 뭐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설명할 때 지식에 따라 달려야 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과실이 있다. 이때 투자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과실상계라 그러죠. 회사는 100% 다 물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대리인이 서명을 했다. 그럼 그거는 본인이 서명한 거로 인정이 된다. 뭐 여기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까? 뭐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출제할 때가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책에 없는 것까지, 그러니까 옛날 책에 있던 거 뭐 그런 걸 같이 이제 문제를 묻는 것 같은데 내용 자체는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상식적인 게 많으니까 걱정하실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 분쟁 예방,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몇 문제가 출제되는 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 분쟁 예방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